다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익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에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도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백, 형,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엘 보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니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리다. 자랑처럼 불이 무성할 거리다.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반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씩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의 부분이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부모들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제2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윤동주의 쉽게 쉬어진 시는 시를 쓰는 행위조차 부끄러워하던 시인의 내면을 고요하게 드러낸다. 육적방이라는 공간은 식민지 현저실의 상징이며 그 속에서 그 시인은 등불 하나로 어둠을 밀어내려 한다. 시대의 무게 속에서도 자신에게 손을 내미는 장면은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외양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시는 시인이 자신을 향해 묻는 윤리적 질문이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던지는 고요한 울림이다. 쉽게 쓰여진 시는 결코 쉽게 읽히지 않으며 그 부끄러움 속에 가장 깊은 진실이 깃들어 있다. 자화상 윤동주. 산모통일을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시는 조용한 거울입니다.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우물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윤동주가 본 그 사나이가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되지요. 윤동주 자화상은 시인의 내면을 그물로 비추어 본 일종의 영혼의 조상화입니다. 산모통일을 돌아 외딴 바닷가로 간 청년. 그는 고요한 물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단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빛 아래 한 시대의 상처와 양심,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고독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은 자기를 비추는 시입니다. 그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물음 앞에서 그는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윤동주 시를 가장 순결하게 만드는 정서입니다. 시의 리듬은 낮고
고요합니다. 산모통일을 도는 발걸음, 우물가에 이르는 정적,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흐르는 짧은 숨결, 그 모든 장면이 하나의 영상처럼 이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시인의 자신을 마주하고 결국 인간의 진실을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다시 읽는 이유는 그의 우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러울 때 우리 역시 산모토기를 돌아 조용히 서서 마음의 우물 속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윤동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삶이란 자기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한 여정이다. 그의 자화상은 단순한 자의 기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언젠가 마주해야 할 내면의 초상화입니다. 부끄러움이 곧 순수의 증거이며 성찰이 곧 인간의 본격임을 일깨워주는 시. 그것은 윤동주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내일은 없다. 윤동주. 어린 마음의 물음.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오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는 짧지만 깊은 성찰을 담은 시로 시간과 삶의 태도에 대한 시인의 철학이 함축되어 있다. 어린 마음으로 내일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단순한 물음에서 출발하지만 그 답은 단순하지 않다. 윤동주 시인은 밤을 자고 동뜰 때 내일이라고 하는 일상의 정의를 내일이란 결국 오늘의 또 다른 이름임을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 현재의 소중함과 삶의 본질이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라는 구절에는 늘 내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목소리가 담겨있다. 미루는 삶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강조한다. 물이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라는 외침은 청춘과 동료들에게 던지는 깨어있는 존재로서의 호소이자 삶을 오늘로 끌어당기는 간절함이다. 내일 없음은 절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이자 희망의 방식이다.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윤동주 시인의 절망감이 엿보이는 작품으로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고통을 엿볼 수도 있다. 한편 내일을 기약하기 힘든 만큼 고통과 시련이 가득한 치열한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다짐을 역설적으로 담고 있다. 사람들이 내일 하기에 내일이 무엇냐고 물어보더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동이 틀 거라고 말한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 거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일을 만나보려고 하였더니 내일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오늘만 도착해 있더라. 시간은 실체가 없지만 그래도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에 환상의 미래에다 꿈을 걸고 살아간다. 젊은이가 불을 보고 산다면 노인은 빛을 보고 산다. 내일은 없다고 자각하는 순간 우리들은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내일이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다. 오늘, 지금, 당장 가장 의미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습니다. 창공 윤동주. 그 여름날 열정의 부풀러는 오려는 창공의 푸른 젖가슴을 어루만지려 팔을 펼쳐 흔들거렸다. 끓는 태양 그늘 좁다는 지점에서 천막 같은 하늘 밑에서 떠들던 소나기 그리고 번개를 춤추던 구름은 이끌고 남방으로 도망하고 높다랗게 창공은 한 폭으로 가지 위에 퍼지고 둥근 달과 기러기를 불러왔다. 푸르른 어린 마음이 이성에 타고 그의 동경의 날 가을에 조락의 눈물을 비웃다. 서평. 윤동주 시인의 창공은 자연의 변화 속에 젊은 날의 열정과 동경, 상실을 노래한 시다. 포플라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듯 시인은 끓어오르는 젊음의 에너지를 통해 푸른 창공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갈망을 그린다. 여름의 뜨거움과 폭풍 그리고 가을의 조락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청춘의 꿈이 성숙과 슬픔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맑고 투명한 언어 속에서 윤동주 시인은 이성과 현실의 간극, 순수와 상실의 아름다움을 당당히 응시하고 있다. 계절의 흐름을 통해 삶의 성장과 내면의 성찰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조개껍질 윤동주.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물언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껍데기.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이른 조개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 소리.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윤동주의 작품들 가운데 최초의 동시이다. 쉬운 말로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감정을 엮어가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의 특색과 내음이 드러났다. 동시 조개껍질을 쓴 후 다음에 쓴 것이 비둘기인데 역시 새롭다. 비둘기, 윤동주. 안아보고 싶게 귀여운 산비둘기 7마리. 하늘 끝까지 보일 듯이 맑은 공일날 아침에 별을 거두어 빤빤한 논에 앞을 다투어 모이를 주우며 어려운 이야기를 주고받으오. 날씬한 두 나래로 조용한 공기를 흔들어 2마리가 나오 집에 새끼 생각이 나는 모양이요. 그가 보인 변화, 특히 관념적인 말로 화려하게 엮던 문학소년 취향에 어려운 시를 버리고 느닷없이 알기 쉬운 말로 이루어진 동시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어떤 평론가는 이 현상을 두고 그가 당시 유아적 퇴행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열쇠가 따로 있다. 바로 정지용 시질이다. 정지용은 윤동주가 평생을 두고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다. 현재 윤동주의 유품 중에 정지용 시집이 들어있는데 윤동주가 도처에 붉은 줄을 그어 놓았고 적절한 춘평도 적어 놓았다. 그가 얼마나 정독했던 책인지를 알 수 있다. 이로써 정지용의 시가 윤동주의 시에 미친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강, 윤동주. 바다와 같이 간결하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싶다. 나의 간에는 너무 많은 거짓과 허영과 미움이 있어서 한때는 나의 간을 내 손으로 끊어 던져버리고 싶었던 적도 있다. 그러나 어찌 그럴 수 있으랴. 간은 나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 나는 오늘 또 이 간을 씻고 또 씻어서 맑은 피를 돌리고 싶다. 윤동주 간 서평입니다. 윤동주의 시 간은 짧지만 그의 인간적인 고백과 양심의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간이라는 신체 기관을 단순한 생리적 존재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 속에서 화자는 나의 간에는 너무 많은 거짓과 허영과 미움이 있어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자신 안의 부끄러운 부분을 정직하게 직면하려는 윤동주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그것을 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의 일부이기에 끊어낼 수 없다는 숙명도 느낍니다. 결국 시인은 씻고 또 씻어서 맑은 피를 돌리고 싶다고 말하며 더럽혀진 양심을 끊는 대신 정화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윤동주 시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인 참회와 정화의 순수함 그리고 자기 성찰의 윤리적 결단을 상징합니다. 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스스로를 밝히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기림을 말해주는 시입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통해 세상의 거짓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고자 한 청년의 시인의 고결한 영혼을 보여줍니다. 윤동주는 버리기보다 씻기를 택한 순수한 영혼의 시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명태. 이별은 손 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 데서 온다. 강원도 풀잎들이 돋아나며 아침 햇살에 핏줄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산벚꽃은 피어서 피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는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 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좁은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길어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시는 생명의 신비로운 힘에 대한 명상을 읽을 수 있다. 이별은 손끝에 있고라는 첫째에는 생과 사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시사한다. 손끝은 종종 행동이나 운명의 상징으로 사용되므로 이 부분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서러움은 원대서 온다는 슬픔이 종종 우리 외부의 힘에 발생한다는 생각을 암시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항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전반적으로 이 시인은 생명의 신비와 불확실성을 탐구한다. 이는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을 상기시키며 우리가 항상 모든 답을 가질 수는 없지만 여정을 즐기고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시인의 언어는 간결하고 상징적이며 생명의 신비에 대한 그의 생각을 강력하게 전달한다. 이 시는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 기쁨과 슬픔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탐구합니다.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을 주머니에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이고 갑니다. 담은 세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불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는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윤동주의 시 길은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작품인데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이 구절은 단순히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잃은 청년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윤동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시인이었고 일제 감정이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길은 단순한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믿음의 길, 그리고 정직하고 순수한 양심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시대의 억압 속에서 희미해지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린 듯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절망 속에서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돌과 돌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했고 그 위에 풀이 자랐고 또 그 위에 하늘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위에서도 여전히 생명은 자라고 하늘이 열린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동주의 길은 잃어버린 신앙과 양심을 다시 찾으라는 순례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완전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나에게 주어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외로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외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저는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이라는 책에서 발췌를 해봤는데요. 이 책은 참회록이 쓰여질 무렵의 시인의 심정과 주변 상황들 등이 실려 있습니다. 연희 전문 졸업식을 마치고 윤동주는 일단 집으로 돌아온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의 희망은 일본에 유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벌써 26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고 경제사정 또한 넉넉지 않았다. 윤동주는 진학을 망설였다. 그러나 아들의 뜻을 아는 아버지는 무리를 해서라도 일본 유학을 보내고자 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 바로 참시개명이었다. 용정에 있던 윤동주의 집에서는 그때까지 참시개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비자에 해당하는 도항증명이 필요했고, 도항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참시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향인 명동촌에서, 그리고 평양의 숭실학교에서, 또 연희전문을 다니던 4년 내내 참시개명을 하지 않은 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아름다운 바람막이 같은 것이었다. 이제 그런 바람막이 한켠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당시 그의 마음을 그대로 옮긴 시가 참회록이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위한 행정사무를 위해 성씨를 히라노마로 만들고 서류를 제출하기 5일 전인 1942년 1월 24일에 쓴 시이다. 이 시는 유학을 떠나기 전 서울에서 쓴 마지막 시가 되었다. 원고지 한 장에 쓴 이 시는 고친 자국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원고지 여백에 남긴 낙서가 그의 헝클어진 마음을 읽게 한다. 그 가운데서도 도항증명이라는 말과 비의 금물이라는 글씨가 특히 눈길을 끈다. 이 두 단어에는 도항증명을 받기 위해 겪은 굴욕 중에서도 참시개명이라는 모욕감이 생생히 남아있다. 비의 금물이라는 말이 말뜻과는 정반대로 이 순간 한없이 비에 빠진 윤동주를 떠올리게 한다. 또 다른 고향 윤동주.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밤에 누웠다. 어두운 밤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 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저 높은 개는 밤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오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윤동주의 시 또 다른 고향은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림과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어 그의 서정성과 철학적 사유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고향으로 돌아온 밤 자신의 백골이 함께 노래한다는 강렬한 이미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묘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고향에 대한 향수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향, 즉 영혼의 안식처에 대한 갈망으로 읽힙니다. 특히 또 다른 고향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인 고향뿐 아니라 마음속의 또 다른 고향, 즉 죽음 이후의 세계나 평화로운 궁극의 안식처를 암시합니다. 서정적인 언어와 함께 내면의 깊은 고독과 아련함이 함께 어우러져 독자들에게 묵직한 울림과 여운을 남깁니다. 이 시는 윤동주가 처한 시대적 아픔과 개인적 고민이 한데 녹아든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의 억압 속에서도 희망과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그의 의지와 감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고향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의 고향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매우 아름답고도 서글픈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전당 윤동주. 순아, 암사슴처럼 수정눈을 내려감아라. 난 사자처럼 엉클린 머리를 고르련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 청춘, 성스러운 촛대에 열한 불이 꺼지기 전 순아, 너는 앞문으로 내달려라. 어둠과 바람이 우리 창에 부딪히기 전 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 채 뒷문으로 멀리 사라지련다. 이제 너에게는 살림 속에 아늑한 호수가 있고 내게는 준엄한 산맥이 있다. 소년,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윤동주 시인의 초기 시편 속에는 시대 앞에 찢겨진 한 청춘의 심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애절한 이름이 바로 순이입니다. 순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1938년의 시 사랑의 전당에서 시인은 이미 비장한 결심을 내립니다. 그는 사랑하는 순이에게 살림 속의 아늑한 호수라는 평화로운 삶을 눈물로 권하고 자신은 사자처럼 홀로 준엄한 산맥을 짊어지도록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앞문으로 보내고 자신은 고독의 뒷문으로 사라지는 이 비장한 선택은 한 청춘의 심장이 시대 앞에 찢겨지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한낱 벙어리였다라는 절규처럼 개인의 행복은 말할 수조차 없는 죄책감으로 남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듬해 그 비극적인 결심 이후의 고독이 시 소년에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사랑을 포기한 시인은 내면은 더욱 투명해졌습니다. 손금의 맑은 강물위로 떠오르는 아름답지만 슬픈 얼굴의 순이, 가장 순결한 사적 행복이자 잃어버린 청춘의 꿈 그 자체입니다. 이별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절한 고독, 그것은 오롯이 시대를 짊어져야 했던 한 젊은 지성인의 숭고하고도 애처로운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영원한 사랑을 하는 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고독한 저항의 길을 걸어갔던 시인 윤동주. 오늘 우리는 그의 시를 통해 가슴에 묻힌 순이의 슬픈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봅시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혹은 지켜내지 못하고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던 각자의 순이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 잃어버린 꿈과 숭고한 희생, 당신의 삶에서 포기해야 했던 그 아름다운 순이를. 윤동주의 시를 통해 그 고독한 질문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평화.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뒷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느니 나비 한 마리도 없다.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에는 바람조차 없다. 나도 모를 아픔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도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자나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저는 윤동주의 병원을 읽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감정을 한번 적어봤거든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주의 병원은 복잡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잘 드러내는 시입니다. 자신의 병을 병원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고뇌 이야기입니다. 이 시의 배경은 일제 강점기 말기입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 당시 사회 분위기는 암울했고 꿈을 펼치지 못한 채 신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청춘과 시대의 아픈 상처를 상징합니다. 병원은 회복을 위한 장소인과 동시에 환자에게 깊은 고독을 남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시에서 윤동주는 이러한 모순된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암울한 시대를 살아낸 청년의 외로운 고백이 담겨있는 시.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태초를 생각한 자는 당연히 종말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일어나 신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부활의 새벽, 그 새벽에 들려올 나팔 소리를 새벽에 올 때까지도 형상화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온 것이 무엇인가? 이 놀라운 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시인이 지닌 고뇌와 구원의 갈림길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일제강점기에 억압된 시대 속에서 그는 십자가를 단순한 존경의 상징적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고통 속에서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자세를 드러낸다. 십자가는 단순히 신앙의 표식이 아니라 정의와 양심을 지키려는 고독한 결단을 의미한다. 그는 세상의 불의와 침묵 속에서도 순수한 저항 정신을 보여준다. 그의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으로 승화된 내면의 빛으로 익힌다. 십자가는 그의 내면 세계를 가장 응축한 것으로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다. 그는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청년이었고 시를 통해 자신의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한 영혼이었다. 이처럼 숙명을 다짐한 자리에서 그가 생각한 사명이 무엇이었던가? 이 가을에 우리에게 이 생각을 묻는다. 동주형의 추억, 문익환. 원통하기 그지없지만 나는 동주형의 추억을 써야 한다. 나는 이 글을 쓰고 싶었다. 그와 나는 콧물 흘리는 어린 시절에 6년 동안을 함께 소학교에 다니며 민족주의와 기독교 신앙으로 뼈가 굵어갔다. 그는 아주 고요하게 내면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 사이에 말없는 사람으로 통했다. 그렇다고 아무도 그를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두들 그 말없는 동주와 사귀고 싶어 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순수를 찾아 하늘을 더듬었건만 그의 체온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과정 없이 고백할 수 있다. 그의 깊은 데서 풍겨나오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나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그러기에 그가 차지하고 있던 나의 마음 한구석은 다른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동주야, 내가 살아있더라면 동주형은 참으로 멋진 사내였다.
동주형이 시인이 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가 시를 쓴다고 야단스레 설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그는 사상이 능금처럼 있기를 기다려서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니냐 쉽게 시를 썼다. 그렇게 자연스레 시를 쓰는 듯이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가 취미로 시를 쓴다고만 생각했었다. 헌데 그는 몇 수의 시를 남기려 세상에 왔던 것이다. 그의 가장 동주다운 몇은 역시 그의 시에 나타나 있다고 나는 믿게 되었다. 그는 사상이 무르익기 전에 시를 생각하지 않았고 시가 성숙하기 전에 붓을 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 한 수가 쓰여지기까지 그는 남모르는 땀을 흘리기도 했으련만 그가 시를 쓰는 것은 그렇게도 쉽게 보였던 것이다. 그의 시는 곧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인생은 극히 자연스럽게 종교적이기도 했다. 시도 억지로 익히지 않았듯이 신앙도 성급히 따서 익히려 하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에게 있어서 인생이 곧 난대로 익어가는 시요 신앙이었던 것 같다. 동주형은 같다. 못난 나는 지금 그의 추억을 쓴다. 그의 추억을 쓰는 것으로 나의 인생은 맑아진다. 그만큼 그의 인생은 깨끗했던 것이다. 코스모스 윤동미주.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깃들이 오름에도 수줍어하고 코스모스 앞에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윤동주의 시 새로운 길입니다. 어쩌면 이 길은 시를 향해 걷고 있는 한 청년의 발자취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보다 앞서 그 길을 걸은 한 시인을 존경했습니다. 바로 백석 시인인데요. 그가 남긴 시집 사슴, 그 사슴을 푼 청년 윤동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동주는 백석의 시집 사슴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백석보다 5살 아래였고 그의 마음은 이미 시를 향해 깊이 기울어 있었다. 1936년 평양 숭실중학교에 다니던 동주는 학교가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되자 길림성 용정의 광명화검 중학부로 전학을 간다.
그곳에서 그는 문학 소년으로 자라며 가슴속에 시인을 향한 꿈을 품었다. 그의 책꽂이에는 김동환의 국경의 밤, 한용운의 님의 침묵, 정지용 시집, 이은상의 노산 시조집, 윤석중 동묘집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그토록 읽고 싶던 백석의 사슴은 아무리 찾아도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 1937년 여름, 그는 마침내 도서관에서 사슴을 빌렸다. 기쁨에 찬 동주는 책을 펼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필사를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온 마음을 다해 공책에 옮겨 적었다. 그는 시를 필사하며 공책 목퉁이에 짧은 감상과 생각을 적어보곤 했다. 그에게 사슴은 단순한 시집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그 후로 동주는 사슴을 옆에 끼고 살았다. 일본 유학 중에도 아오윤 일주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사슴을 꼭 읽어보거라. 그만큼 그는 백석의 시에 깊이 빠져 있었다. 두 사람의 시를 나란히 읽어보면 윤동주가 백석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그의 시세계가 어디서 피어나고 있었는지를 또렷이 알 수 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조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란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지금은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장,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와 윤동주의 별에는 밤 중 일부입니다. 백석의 시는 윤동주에게 삶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이 되어주었다. 세상의 고독과 인간의 슬픔을 노래하면서도 그 속에 따뜻한 숨결을 잃지 않는 백석의 언어, 그 언어는 윤동주의 가슴 속에서 별빛으로 변해 자신만의 노래가 되었다. 그 노래, 지금 우리의 밤하늘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